벌써부터 김민준 전문가께서 입을 열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정말 힘이 있는 기업이냐 없는 기업이냐,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중기나 포지션 매매 안정적으로 모았을 때 갈 수 있는 걸 좀 선정해보자. 알테오젠이나 예가캠바이오나 HLB처럼 됐으면 좋겠다. 제약바이오는 이 맛이거든요. 예. 제가 오기 전에 경제방송을 다 돌려봤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한 적이 없을 겁니다. 아마 지금 이 벌거벗은 종목사가 유일할 거예요. 최초, 경제방송 최초. 최초입니다. 제가 다 확인하고 왔는데 끝까지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알람. 돈 되는 종목들 낱낱이 파헤쳐보는 벌거벗은 종목사입니다. 가을의 무턱으로 벌써 접어들고 있습니다. 9월로 달이 또 바뀌었. 시장의 흐름 읽기 어렵고요. 내 종목에 대한 아쉬움 여전히 많이 남습니다. 불안감만 자꾸 커져가는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데 이 불안은 흔들의자와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쁘게 이렇게 움직이고는 있는데 결국은 어디도 멀리 못 간다라는 이야기죠. 이 불안감을 계속 키워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소한 불안감들 이런 것들을 버리고 내 종목에 대한 시장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이 어려운 주식 투자에서 우리가 조금 더 멀리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그래서 종목 공부 제대로 한번 해보면서 갈 종목인지 못 갈 종목인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거벗은 종목사 지금부터 1시간 함께 하시죠. 네, 공부만이 살 길이다. 오늘 종목 공부 도와주실 분이에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소문을 듣자니 이 방송 준비하시려고 밤을 새셨다는 얘기가. 네, 진짜로 어제 날 샜습니다. 언뜻 자료를 슬쩍 봤는데 네. 거의 논문급으로 준비를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더 기대가 제가 그 전문가 생활하면서 오늘 100점 만점에 100점 주고 싶어요. 와, 먼저 박수 치고. 네. 진짜 10시간 넘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인지 벌써부터 뭐야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은데 네. 힌트 좀 간단히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한번 힌트를 드려볼게요. 좋습니다. 이 종목의 이름과 관련된 힌트인데요. 인기 걸그룹 뉴진스 다들 알고 계시죠? 너무 좋아요. 그 중에서도 요즘에 화제가 그중에서도? 됐던 푸른 산호초를 부르면서 이 한이의 성이 뭘까요? 상장의 힌트 나가겠습니다. 네. 상장의 힌트는요. 이 기업은 생명이 솟아나는 농장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이 솟아나는 농장. 자,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화면 보시면 아실 겁니다. VCR 함께 하시죠. 통신과 IT에 주력하던 SK그룹은 미래 성장 동력 가운데 하나로 바이오를 선택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30년까지 신약 개발에서 의약품 생산, 마케팅까지 모든 부문에서 자체 역량을 갖춘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SK 바이오팜은 1993년 신약 연구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20여 년의 연구 끝에 2019년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 즉 엑스코프리의 미국 식품의약국 판매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미국 FDA 신약 허가 1호가 됐죠. 뇌전증 혁신 신약 세노바메이트는 현재 북미, 유럽, 아시아, 중남미 시장 기술 수출로 4개 대륙 진출을 완료했고 유럽에서는 기존 출시한 15개국에 더해 올해 8개국에 추가 출시할 예정입니다. 또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은 2025년부터 2026년 발매를 목표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수면장애 치료제인 솔리안페토를 기술 수출해 미국과 유럽에서 판매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SK바이오팜은 뇌질환 분야를 넘어 지속적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며 명실상부한 빅바이오텍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SK바이오팜은 이 원대한 꿈 어디쯤 와 있는 걸까요? 주가는 어느 정도로 반영된 걸까요? 오늘 벌거벗은 종목사에서는 SK바이오팜을 발가벗겨 보겠습니다. 네, 바로 오늘 공부할 종목은 네. SK 바이오팜이었습니다. 바이오팜입니다. 네. 자, 제 힌트. 그러니까 뉴진스 한이의 성이 바로 팜이거든요.
그래서 SK 바이오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명을 솟아나는 농장이라고 했는데 네. 팜, 이 농장을 제가 약간은 연상시켜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회사의 이름이 SK 바이오 파마슈티컬스거든요. 네. 그래서 그 팜이랑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살짝 이렇게 힌트를 드려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SK 바이오팜 벌써부터 이제 김민주 전문가께서 입을 열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 일단 전문가님. 수많은 종목들 가운데서 SK 바이오팜을 골라주신 이유 좀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사실은 이제 PD님하고 교감은 좀 있었고요. 저도 처음 뵀었는데 그 오늘 원래 준비 과제가 총 3가지였었습니다. 뭐죠? 유한양행, 그 셀트리온, 그리고 이제 SK 바이오팜이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 정석 전문가님 지금 운용력이 되셨죠? 나오셔가지고 했기 때문에 셀트리온 그때 알아봤죠, 저희가. SK 바이오팜하고 이제 유한양행 중에 어느 게 조금 조정을 받았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사실은 이 방송이 이제 나가고 나게 되면 추후에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따라가는 매매가 아니고 정말로 그래도 조금 중기나 포지션 매매 안정적으로 모았을 때 갈 수 있는 걸 좀 선정해 보자. 그런 측면에서 그래도 국내 신약 1호에 대한 평가가 너무 절하돼 있지 않느냐. SK바이오팜은 사실은 좀 평가 절하가 되고 있어서 주가가 좀 리레이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 유한양행이 국내에 항암제 쪽에서는 첫 번째 사례라고 하는데 신약으로는 두 번째. 그럼 첫 번째가 이 회사인 거예요? SK 바이오팜? 네, 그렇습니다. SK바이오팜. 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회사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약이 있는지 SK 바이오팜 주력 사업부터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원래 이름 이제 세노바메이트고요. 이제 네. 엑스코프리정이라는 것은 이제 미국에서 불리는 약 이름이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벌거벗은 뭐 종목사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접근하는 것은 오늘 사실 내용이 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바이오야. 제약바이오는 항상 네. 그래요. 근데 이제 늘 그렇습니다. 종목이 어렵거나 너무 내용이 딥하면 앵커님이나 뭐 저희는 멋져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전혀 되지 않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쉽게 조금 풀이를 해왔고요. 유럽에서 불리는 이름이 이제 온터즐입니다. 이렇게 이름이 그냥 다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그 세로버메이트 자체가 다루는 게 중추신경계 질환입니다. 네. 이제 우리 중추신경계 질환인데 거의 이제 이 회사의 주력 매출 포인트죠. 저는 좀 그 실망했던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뭐죠? 2021년에 상당히 호실적을 썼었는데 22년과 23년이 실적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국내에는 신약 개발을 이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끝까지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알람. 그때 당시만 해도 좀 3파전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좀 됐지만 유대나필, 레지온에 네, 기억나시죠? 네네.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았는데 실패했고 또 그때 HLB 지금 그때도 진양권 회장의 의지는 대단했고요. 예. 근데 갑자기 이제 SK 바이오팜이 IPO 상장을 하면서 신약이 탁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인식이 조금 아직 부족한 게 아닌가. 아하. 사실은 지금 인기 종목이라고 하면 좀 HLB나 유한양행 이런 느낌이 좀 있죠. 모멘텀으로 주가도 맞아요. 잘 가고 맞아요. 상당히 퍼포먼스도 좋고 인간 생명 연장의 꿈은 영원하다. 주가는 계속 가야 된다. 이런 프리미엄.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좀 그런 게 없어가지고 좀 알아봤는데 일단 보시게 되면 2023년에 SK바이오팜의 전체 매출의 91%입니다. 네. 2023년 12월 기준으로 약 3,240억이고 지금 2024년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97.4%입니다. 와, 그러니까 세로버메이트가 절대적이죠. 다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독특하게 이 주력 매출을 보시게 되면 여기는 신약을 하나 더 갖고 있죠. 뭐죠? 네, 어프로벌 이제 승인이 났던 게 솔리암페톨. 솔리안 페톨. 네, 수면장애 치료제. 이게 신약 2호고요, 사실은. 예.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지금 이제 핵심은 SK바이오팜의 카리스마메이트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SK바이오팜의 사측 목표입니다. 어허. 2025년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거 어디다 쓰이는 약이에요? 지금 이거는 이제 레녹스 가스터 증후군이라고 조금 다른 종류. 희귀한 소아 뇌전증. 이제 뭐 거의 이제 중추신경계 질환 쪽으로하고 다 보시면 됩니다. 근본적인 거. 그러니까 SK 바이오팜은 색채가 명확해요. 그러니까 이름이 조금 어렵고 여러 가지 있을지 몰라도 다 중추신경 계통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왜 면역 항암이나 인기 있는 뭐 ADC나 뭐 요즘에 비만이나 네. 좀 돈 되는 쪽으로 하지 이쪽으로 했느냐. 네.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돈이 안 되는 쪽이 아니에요. 아. 그래서 돈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개발 임상 실험 단계에서 사실은 굉장히 육체적 질환이기보다는 정신 질환이기 때문에 굉장히 임상 단계를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걸 해냈다는 것이고, 저는 여기서 좀 사견을 곁들이면 2025년 레녹스 그 가스도 증후군 카리스마 메이트에 관해서는 출시는 어려울 거라고 좀 봐요. 아, 당분간 쉽진 않다. 그 기간이 너무 짧지 않느냐. 왜냐면 우리가 HIV 때 리보세라집도 봤지만 9개월 정도가 소요됐거든요. 네. 또 이제 FDA에서 뭐 실사도 오고 그러면 좀 지연되는 과정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이 지금 2023년 8월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모멘텀이죠. 주가는 선반영이고 선행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이게 북적북적 되면서 이슈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7월부터 이렇게 구도를 보게 되면 작년 7월에는 H1B였어요. 네, 맞아요. 그때 28,000원이었습니다. 와, 돌아보니까 정말 낮은 가격이었네요. 사실은 보니까 1년 만에 주가가 그렇게 많이 갈지 상상도 못했죠. 그러니까요. 그 바턴을 이제 ADC한테 넘겨줬죠. 알테오젠하고 이제 그때는 레고캠 바이오인데 리가캠 바이오로 바뀌었고 네. 거기가 뭔가 좀 끝나면서 그 수급이 삼바, 뭐 유한양행 이쪽으로 좀 간 느낌. 맞아요. 요런 건데 지금 이제 유한양행도 사실은 재료가 좀 노출이 됐죠. 소멸이다 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 부각에 초점을 좀 맞춰보고 그리고 이제 CNS라는 단어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중추신경계의 약자입니다. 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더 알 필요도 없고 결국은 이제 고령화 시대로 갔을 때 사회 변화를 겨냥한 거 아니냐. 뭐 치매라든지 그래서 제 주관적으로 봤을 때 SK바이오팜은 치매까지 분명히 진출을 할 것 같아요. 중추신경계 질환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단지 이제 안정적인 캐시카우, 유통마진 구조, 네트워킹을 갖추고 가겠다는 포부인 것 같고 그 지금 중추신경계 SK바이오팜의 지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위치, 포지션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힘이 있는 기업이냐 없는 기업이냐,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중추신경 분야에 관해서 상위 10대 제약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경쟁이 되는 구도예요. U12랑도. 이게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약 IPO 상장을 해서 2020년도에 상장했는데 4년 만에, 패스로 5년 만에 대단하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암 이렇게 하잖아요. SK바이오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요. 암을 안 할 수는 없고요. 풀라이프 이제 테크놀로직스라는 방사성 의약품입니다. 이제 FL091에 대한 치료 자산을 5억 7,150만 달러에 인수했어요. 예. 이제 암 치료를 하겠다는 포부고요. 이 암 치료 포부가 결국 여러분 보시게 되면 나중에 이제 첨단 치료 방식을 택해서 제품에 통합하겠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멀티플 요소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이들 느끼셨을 겁니다. 제약바이오 업체 이 용어들이 어려워요. 맞아요.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더 깊은 얘기를 하기 전에 요 용어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신약 그리고 뭐 바이오시밀러, 뭐 제네릭 이런 것들 용어 차이가 있잖아요. 이거 간단히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이거 어제 좀 준비를 하면서 정의를 썼다가 지웠고요. 왜요? 정의는 사실은 저희가 뭐 학교 수업이 아니잖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네. 네. 쉽게 설명해 주세요. 쉽게 그럼. 비교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신약은 한 번도 이제 임상에 사용된 적이 없는 진짜 오리지널 의약품을 말한 거고요. 그렇죠. 예. 쉽게 말해서 비교군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신약, 바이오시밀러, 제네릭을 준비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정말로 돈 차이 얼마나 있어? 누가 잘 벌어? 이거거든요. 투자자분들이 확 와닿게. 그렇죠. 신약을 갖고 있으면 도대체 영업이익률, 마진율이 어느 정도야? 맞아요. 그게 궁금해요. 아,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맞아요. 중요한 거죠, 정말. 일단 신약에서 가장 돈 많이 벌었던 약, 휴미라입니다. 휴미라. 네. 휴미라 뭐 있나요? 야, 휴미라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어워비 건데 전성기 때 연간 200억 달러씩 벌었어요. 지금도 와. 부동의 1위예요. 네. 이 휴미라가 이제 특허 만료가 끝나면 바이오시밀러라고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아시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하드리마 유플라이마로 지금 했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임상 4상을 완료했고요. 지금 셀트리온은 이제 3상까지 갔고 두 기업 모두 다 PBM 등재를 완료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오리지널과 비슷한 효능을 갖고 있는 걸 만든 게. 그렇죠. 그게 우리 지금 유창현 앵커님 말씀하신 게 핵심이에요. 바이오시밀러로 갈 때 오리지널 제품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차이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다른 원재료를 쓸 수 있지만 차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입증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네릭은 사실 알 필요도 없어요. 그래요?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 만료가 끝나면 다양한 이제 원재료들을 이렇게 배합해가지고 약으로 만들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마진율 범위가 이제 핵심이에요. 이 마진율 범위로 신약과 바이오시밀러, 제네릭의 차이를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남겨 먹을 수 있는? 그렇죠. 사실 기업이니까 비즈니스니까. 휴미라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예시를 드려놨는데요. 마진 범위가 85%에서 95입니다. 와, 오리지널은 역시 많이 남기는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 만들어서 성공하면 대박이라는 게 이런 건 것 네, 같아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의약품들은 여러분들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돼요. 90%까지가 됩니다. 엄청난데요. 거기서 이제 뭐 판관비라든지 감가상각을 해서 네. 이제 순이익을 갖고 오는 부분인데 영업이익률 자체가 높아요. 와, 그럼 이거 파는 족족 그냥 그대로 수익으로 쌓여가는 거네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로열티도 받고 네. 뭐 이제 플랫폼 개발해가지고 넘겨주고 뭐 판권도 받고 정말로 신약 하나 제대로 만들면 그 기업이 정말로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갖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신약을 포기 안 하려는 약간의 꼼수.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옵디보 옵디보.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옵디보. 뭐 이 약에 대해서 알 필요는 없어요. 네. 여기도 마진율이 70%에서 85%. 그러면 이제 오늘 준비한 SK바이오팜의 세노바베이트는 마진율이 몇 프로냐? 네.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많이 남기겠죠? 65%가 미니멈이고요. 최소. 네, 최소. 최대가 중추신경계인데 80%입니다. 이거 오리지널 하면 거의 뭐 80% 가까이 남겨 먹을 수 있다. 이 정도로 뭐 기억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바이오시밀러 마진율이 중요해지죠. 예. 네. 우리 뭐 셀트리온도 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지도 있는데 바이오시밀러는 확 떨어집니다. 아, 그래요? 절반이 아니고 그 밑으로 떨어져요. 아. 지금. 제르시오 이 스위스 노바티스 산도즈인데 마진 범위가 30%에서 40%입니다. 아, 이거는 확연히 차이 나는데요. 확연히 차이가 나죠. 아. 정말로 차이가 많이 나고요. 미국의 이제 화이자 거 인플렉트리카 이 마진 범위는 더 떨어져요. 미니멈이 조사해 보니까 28%로 돼 있고요. 아, 3분의 1. 네, 지금 제가 조사한 거는 전부 다 지금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조사한 내용이에요. 실제 드러난 실제 거죠. 다 팩트적으로 체크를 한 거고요. 최대 범위는 35%. 그다음에 이제 한국 기업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제 안에 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인데 램플렉시스라는 제품이 있는데 마진율이 25%에서 32%. 뭐 서두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램시마 6는 얼마냐? 진펜트라잖아요. 요즘은 네네네. 이게 셀트리온의 지금 이 트리거가 진펜트라 램시마 6거든요. 네. 조사를 해봤더니 마진율이 지금 30%에서 45% 조금 높더라고요. 아, 요즘에 그 램시메이스 씨 얘기 나올 때 그냥 얘기만 들으면 무조건 최고야 했는데 갑자기 마진율로 따지고 보니까 왠지 초라해 보이는 느낌이 있네요. 그런데 이 셀트리온의 영업이익률을 보고 삼바의 영업, 물론 이제 삼바는 CDMO가 있지만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 거죠. 호주마, 트록시마, 램시마, SC의 이 마진율이 30%에서 45%니까 왜 여러분들 셀트리온 헬스케어 유통마진 구조를 갖고 있는 유통회사를 갖고 있었는지 아시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네트워킹을 갖춰서 유통마진 구조를 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이 더 된 거죠. 여기서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것 같아요. 만약에 신약 개발하는데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되면은 정말 말 그대로 대박 뭐 이런 거고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있던 것을 거의 뭐 비슷하게 만드니까 앞서 신약 같은 경우는 완전히 창조의 개념이잖아요. 맞아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서 지금 수익률에 있어서 마진에 있어서는 이 정도 차이가 있다. 설명을 해주시니까 좀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SK 바이오팜은 신약 관련된 업체군요. 예. 저는 궁금한 게 CDMO나 뭐 이런 건 안 해요? 그냥 온리 신약 개발해서 요것만 하나요? 네, 지금 SK바이오팜은 SK바이오사이언스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 삼바와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주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멘트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은 연구부서는 좀 떼어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가치평가를 물론 종합적으로 받고 있겠지만 떼어나면 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어떤 자금 마련도 좀 될 것 같고 현금성 자산도 늘어나고 훨씬 IPO 상장을 하면 좋다고 보는데 SK바이오팜 처음부터 상장을 할 때 따로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SK바이오팜 자체가 CDMO 사업을 할 필요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따로 분류해서 하고 있고 하나는 그러니까 연구소 개념으로 신약 개발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뭐 바이오시밀러도 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가는 쪽이고 제가 예. 이거 준비한 그래프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좋습니다. 이거 제가 어제 만든 건데요. 아, 직접 만드셨어요? 네, 직접 만들었습니다. 와. 그래서 한 땀 한 땀? 네, 한 땀 네. 한 땀 정말로 나를 세요. 여기 이제 맥시멈 마진 레이티스 드래그 네임이랑 나와 있는데 일부러 표시를 제가 이렇게 했어요. 쉽게 보시라고. 빨간색으로 된 게 신약입니다. 아, 네네. 보기 쉬우시죠? 녹색으로 된 게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예.
밑에 옆에 갈색으로 돼 있는 게 제네릭입니다. 제네릭. 확실히 신약의 그래프가 크고 높죠. 이 눈으로 보니까 신약은 정말 파워풀하구나. 네, 바로 느껴지네요. 정말 차이가 큽니다. 세 번째 있는 불기둥이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 불기둥 좋아하시거든요. 저거 불기둥 아닌데. 양봉, 양봉. 양봉. 네. 세노바메이트고요. 끝까지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알람. SK 바이오팜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세노바메이트에 대해서 집중해 볼 텐데요. 자, 먼저 세노바메이트의 이 타겟되는 시장의 규모부터 체크를 해보죠. 네, 이거를 조사하면서 어째 두 가지 차이가 있어서 두 가지 다 체크 행위를 좀 했고요. 좀 꼼수를 이용했습니다. 사실은. 뭐죠? 네, 일단 타켓 시장 규모가 언론 기사 보도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출처는 제가 밝히지 않았어요, 일부러. 네. 왜냐하면 이게 맞는 건지 저는 의구심이 좀 있었고, 일단 그 기사 원문에 의하면 아이마크에서 세계 이제 CNS 치료제 시장 규모가 170조. 향후 5년간 연간 이제 평균 성장률이 6.8%일 것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예. 2028년에는 280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의 규모가 원래 작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다른 분석치도 좀 존재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어디서 가져왔냐면 크리던스 리서치라는 데서 상당히 고액입니다. 네. 아, 유료 결제하셨어요? 네, 유료 결제를 해야 되는데 네. 사실은 원화로 500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료 결제는 하지 못하고 네네. 공식 루트를 통해서 무료 샘플 요청을 했어요. 아니, 네. 오늘 방송에 정말 대단히 공들이셨군요. 네, 그 사이트에 전문가님. 들어가면 있습니다. 무료 샘플 요청을 하면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보내서 확인을 해봤는데 2030년까지 223억 7천만 달러로 예상돼 있고요.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복합 성장률, 예. CAGR이라고 하는데 4.5%로 잡혀 있습니다. 조금은 차이가 있더라.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보수적으로 잡아도 그래도 중추신경계 시장 자체가 성장성은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SK 바이오팜이 어느 정도의 이미 약을 출시를 해서 팔고 있는 거잖아요. 네. 어느 정도의 시장 점유율이 있는지. 네,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일단 이 표는 SK바이오팜 이제 그 전자공시지에 나와 있는 표를 그대로 캡처해서 가져온 거고요. 예. 2022년까지 실려 있습니다. 가장 하단에 있는 엑스코프리 이 점유율이 2022년 기준으로 2.1%입니다.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서 표를 하나 새로 만들어 봤습니다. 네. 점유율을 이제 아까 그 크리던스 리서치하고 이제 폰지티브 마켓 리서치 그 조사기관 걸 참조해서 제가 추정률을 직접 분석을 했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1등이 아까 UCB의 빈펫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2025년과 2026년에 점유율이 떨어져요. 그러네요. 네, 확실히 떨어집니다. 네. 표가 날 정도로. 그러면 엑스코프리가 이 빈 공간을 메꾸고 있느냐? 메꾸고 있습니다. 맨 밑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 2025년 예상 시장 점유율이 4.5. 그렇네요. 네, 26년에는 5.5까지 올라가면서 이 CNS 치료제 시장에 7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여러분들 침투율이 높아짐으로써 다른 데를 갉아먹은 거예요. 점점. 그렇겠죠. 왜냐면 네. 파이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점유율 100%를 놓아가지니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저는 더 신기한 게 사실 개발해서 출시해서 판매를 한 게 2020년부터라서 데이터가 그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출시해서 5년 이내에 만들어낸 성과니까 앞으로가 또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국가로 판매가 되고 있는지 이 비중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국가 비중은 간단하고요. 제가 예. 이제 그래프를 좀 준비를 했고, 역시나 이제 미국 지역이고요. 미국 지역이 60%가 좀 넘고, 실질적으로 판매 국가는 유럽 쪽에서도 제법 돼요. 그런데요? 네, 근데 유럽이 아직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률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국내 시장과 같이 네. 더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이유 때문에 사실은 SK바이오팜의 실적들이 좀 더뎠어요. 결국은 조금 유럽 시장과 아시아 침투 시장에 대한 침투율이 좀 늦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각국으로 좀 진출을 해 있습니다. 점차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보니까 비슷한 효능의 약이 많은 것 같아요. 이 가운데서 뭐 효능이라든지 우위라든지 경쟁 이 포인트가 있다면은 어떤 부분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적응증 확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 우리가 보통 적응증이라고 하면 뒤에 포인트를 주시면 됩니다. 모든 제약바에도 증. 이 약이 어느 증상에까지 효과가 있느냐. 아하. 근데 적응증은 어느 증상에까지 약효를 발휘할 수 있느냐. 쉽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1타, 2피, 3피, 4피까지 될 수 있느냐? 그렇죠. 네. 당뇨에도 쓰고 비만에도 쓰고 심장에도 쓰고 그렇죠. 이런 거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비노마트, 한올바이오파마가 목표 주가가 높게 나오는 이유가
중증 근무력증까지 적응증이 확대됐고 지금 22개 적응증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최대치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연구원들의 목표치를 높게 잡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의 약으로 22개 고치면 만병통치약 아니에요? 근데 자가 면역 치료제는 가능합니다. 이건 자가 면역 치료제가 아니고 중추신경계 질환이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데 예. SK바이오팜은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부분이거든요. 지금 승인 받은 게 전신으로 몸 전신으로 갈 수 있게 적응증을 확대하는 것은 좀 필요하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그 적응증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핵심이고요. 그 SK바이오팜이 이제 제가 늘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실적에 관해서 사실은 저희가 고민할 문제는 아니에요. 네. 근데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거는 기업이 우리한테 증명해 줘야 되는 내용이지 사실 저희가 고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적응증 확대가 된다면 실적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이 부분에 SK바이오팜이 조금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타임라인이라고 그래서 전략적 타임라인이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2025년까지 카리스마 메이트에 관한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소화하고요. 네. 전신 발작을 포함해서 이쪽으로 적응증을 확대해야 됩니다. 이게 포부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분만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승인도 부분에 관해서만 나타나요. 네, 부분 뭐 그 간질 발작에 대해서. 그렇죠. 일부분, 신체 일부분, 전신이 아니에요. 그러면 2025년도가 이렇게 넘어가고 카리스마 메이트의 어떤 모멘텀, 예. 실적 증가까지 더불어서 이루어지려면 새로운 적응증에 대한 잠재적 승인이 필요한 시점이 전략적으로 저는 타임라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인만 됩니다. 네. 소화는 안 돼요. 성인에다가 일부분. 네, 성인 부분 발작. 이제 의학용어로는 국소라고. 네, 그렇죠. 네. 네. 미국과 유럽에서 이 국소 부분 발작에 대해서는 이제 판매 허가고 처방이 다 됩니다. 이제 승인을 받았고 어프로브를 받았고 소아 부분 발작 안 됐고요 아직. 그다음에 성인 소아 전신 발작에 관해서도 적응증 확대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중추신경계니까 뭐 아까 우리 박성장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무릎도 뭐 하고 뭐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미 지금 승인을 받은 부분이니까 사실은 조금만 서두르면 되지 않겠느냐. 이 적응증 확대가 된다면 매출을 당연히 늘어날 거고요. 그렇죠. 실적도 확대될 거고. 지금 이제 미국하고 유럽에 관해서는 소아 부분 발작하고 소아, 성인, 전신 발작에 관해서는 임상 3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타임라인이 다 왔어요. 네. SK바이오팜은. 매출이나 실적이 지금 2024년부터 늘어날 수 있는 게 다 왔는데 어떤 수급과 매기, 조금 개인 투자자들의 인기도 저는 실질적으로 오늘 내려오면서 뭘 가장 고민했냐면 SK바이오팜이 알테오젠이나 리가켄 바이오나 HLB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게 어떤 느낌인지 잘 이해 안 되시죠? 와닿는 부분이 이제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기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마 PD님도 아시겠지만 그럼 이렇게 됐으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되면 왠지 사이클을 좀 탈 것 같다. 어허. 역시 전문가 분들이라서 앵커님이 반 전문가 이해 바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퍼포먼스 개념적으로 좀 네. 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 방금 말씀해 주셨던 HLB나 뭐 리가캠이나 뭐 이전에 뭐 삼천당제약 이런 경우도 그렇죠, 괜찮았고 그렇죠. 삼천장 대여처럼. 움직이면 정말 와 이런 움직임 보여지는. 사실 여러분들 제약바이오는 이 맛이거든요. 예. 네, 사실은 이 맛인데 이제 삼바나 셀트리온은 약간 사이클을 좀 타고 가는. 굉장히 묵직하고요. 금리나 뭐 통화정책 사이클을 좀 타고 가는 이런 느낌이 있어서 주기가 좀 길죠.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 말 들어보면 뭐 주주 이런 분들 들어보면 야 사긴 샀는데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몇 년을 못 간다. 뭐 이런 평들이 있잖아요. 100만 원 부딪히면 떨어지고 네. 10만 맞아요. 원 부딪히면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딱 이런 말씀하세요. 영업이익률이 30%야. 근데 여러분 SK바이오팜의 2025년 6년 영업이익률은 35%가 넘습니다. 네. 끝까지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알람 하나만 좀 더. 네. 네. 그 표로를 좀 띄워주시면 제가 약물 이름하고 현재 적응증하고 확장돼야 되는 적응증을 비교 분석해서 만들어놨거든요. 뭐가 많네요. 네. 상단에 한국 기업인 SK바이오팜, 세노바베이트를 예. 배치시켰습니다. 지금 적응증은 딱 보시기 좋을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성인 간질 환자의 국소 발작입니다.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렇죠. 지금 이제 전신 발작으로 가야 되고 기타 중추 신경계 장애. 그다음에 비승인 사용이라는 건 뭐냐면 의사분들이 약을 써보고 처방을 할 수 있어요.
요렇게까지 좀 가야 될 것 같고요. 다른 건 보실 건 없고 네 번째 카운에 있는 라코사미드는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이 부분은 이제 사실은 그 누피나미드하고 같이 지금 밑에 있는 거하고 같이 네. 간질 쪽인데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라코사미드의 확장된 적응증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단독요법 승인이거든요. 예. 아, 그렇죠. 병명이 아니고. 네, 이거 단독요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정말 좋죠. 그쵸. 네, 너무 좋아서 SK 바이오팜이 좀 이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길이지 않겠느냐. 이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 ADC가 갔을 때 인터뷰할 때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가야 될 표본을 좀 만들어줬다. 네. 사실 자금력도 부족하고 증자 이슈도 있고 주가 해석도 되고 주주한테 손도 벌리는데 이렇게 플랫폼 이전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사실은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확보할 수 있다. 앞으로 이 SK바이오팜이 나아가야 될 길을 좀 제시했다고 좀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적응증 확대 리스트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파이프라인을 또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는 또 어떤 약이 기대가 되는지 네. 신약 개발하는 업체니까 이 부분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 파이프라인의 지금 그림은 SK바이오팜 홈페이지에서 그대로 모든 증권사를 여기까지 쓰고 있는데 저도 이제 캡처를 해서 왔는데 이걸 보면서 네. 과연 누가 이해를 할까? 네. 아니 정말 누가 수수께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원분들의 어떤 취지나 사실은 이 방송을 준비하기 전에 PD님에게 리포트 2건을 받았어요. 네. 하나는 뭐 디올 투자증권이었나? 뭐 이런 거 다올. 네, 다올. 다올인가요? 하나는 미래셀 거였습니다. 네네. 두 개 다 이게 꼼꼼하게 읽어봤는데 이 공통된 그림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걸 좀 해석을 해서 써주면 너무 좋던데. 너무 좋을 텐데 네.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석을 좀 해놨습니다. 표로 좀 만들어 봤고요. 네. 그 파이프라인 추정 분석 표입니다. 와 이거 직접 다 만드신 네, 거예요? 직접 다 와. 만들었습니다. 심플하게 그냥 정말 뭐 화려하게 하지도 않고 만들었고요. 예.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네, 그래서 세노바메이트가 3개로 돼 있죠, 여러분. 네. 대상 적응증 이렇게 보시고 간질의 3부분이 있는데 부분 발작 그리고 부분 발작을 아시아 쪽까지 확장하겠다. 예. 그리고 현재 단계가 임상 3상이다. 옆에 네. 보시게 되면 아직 출시가 안 됐다. SK 바이오팜 측에서는 2025년에 출시하겠다. 그러니까 세노바메이트에 관해서도 지역에 따라서 지금 계획이 틀린 거죠. 아 그리고 밑에 내려오시면 세노바메이트의 전신. 전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기대가 되는 네, 강직 간대 발작이라고 하는데 PGTC는 3상이고 이것도 2025년에 하겠다. 그러니까 2025년에 되기만 해도 매출과 실적은 늘 거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 돼도 네. 이제 모멘텀이 보는 거죠. 아, 이렇게 우리 전신으로 나갑니다. 아시아까지 침투합니다. 이 내용이고요. 그 밑에 이제 솔리암페톨은 이제 수명장애 승인됐다. 이미 출시됐다. 이런 뜻이고 밑에 이제 카리스마 메이트 소아 희귀 간질이죠. 레노스 가스도 증후군인데 이 부분이 현재 단계 연구를 하고 있고 아까 SK 바이오팜 측에서는 이걸 2025년에 우리가 통과시켜버리겠어. 예. 제발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해주시고 제 예상 출시는 2027년으로 저는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 다른 쪽들 파이프라인도 있는데요. 뭐 간질, 진행성 고용암, 희귀신경계 질환, 뭐 조현병, 양극성장애 다 있는데 이런 쪽은 다 임상 1상 이상인데 2027년 이후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결국은 제가 밑에 조금 한 줄로 이렇게 표시해놨는데 예. 2025년 출시 목표나 어떤 세노바메이트의 지역의 확장, 글로벌 지역의 확장에 대한 모멘텀 강화의 포부를 좀 나타내고 있는 파이프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직접 다 정리를 해주셨는데 확실히 정리를 직접 해주시니까 보기가 이해가 좋습니다. 돼요. 맞아요. 게다가 세노바메이트 한 가지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국소냐 전신이냐에 따라서도 이 임상이 따로 또 진행이 되고 있군요. 여러 가지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뭔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기대감도 높여가는데 실적이죠. 실적 현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이 매출 성장이 좀 굉장히 느리고 답답하기도 했는데 실적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네. 결국은 이제 SK바이오팜 실적 현황인데요. 시장 침투 과자인데 저는 사실은 이 질문을 누가 이렇게 잘 만들었나 싶었거든요. 네, 이건 좀 칭찬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를 세게 만든 분은 옆에 앉아 계신 박상정의 큰님이 만드셨고요. 저는 정말 어제 놀랐습니다. 이게 네. 자료나 원고를 하면서 끝이 없구나. 네.
시장 침투 과제라는 소제목을 잡아봤고요. 예.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우리 유창환 앵커님 말씀대로 매출 성장이 느렸던 이유에 대해서 밝혀봐라. 뭐 사측에서 말할 것 같지는 않고요. 우선 여러분들 치열한 경쟁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앵커님도 뭐라 그랬죠? 10개 약 정도가 나와 있다. 그러면 뭐 회사가 9개, 10개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 항간질제 채택은요. 점진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의사분들이 네. 써보는 걸 먼저 쓰지 않아요. 네. 거의 근데 면역 항암제도 비슷하더라고요. 어허. 기존에 약간 좀 안정감이 있는 네. 약들을 좀 써보고 내성이라든지 안 되면 그 약을 써보는 거죠. 건강,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 어떤 선택보다도 보수적으로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표현하면 신약의 우월성이 충족되지 않는 한 우리 앵커님 말씀대로 기존의 확립된 치료법을 고수하는 거죠. 네. 제가 오늘 이제 코너 속의 코너 유한양이들 그래서 매출 성장이 오늘 신약이 됐지만 크게 늘지도 않을 거다. 비수세포암. 이 렉나자에 관해서 사실은 타그리수가 너무 막강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타그리수가 이제 환우분들이 약을 쓰면 내성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아마 렉나자 병용요법으로 써보고 이 부분도 사실은 뭐 차후에 한번 이제 앱손 19번이나 20번에 약이 들지에 관해서는 의구심이 남아있고 다시 넘어와서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 끝까지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알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유리한 보험 적용 범위하고요. 상환율 확보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PBM 등재하는 게 그런 이유예요. 지금. PBM 등재하는 것도 공보험 쪽이 있고 사보험 쪽이 있어요. 미국을 네. 가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런 매출 성장이 느렸던 이유 중에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 이유인데 시장 침투율이 좀 늦었습니다. 늦어. 글로벌 시장이. 네. 미국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미국 법이나 네트워크, 뭐 유통마진 구조, SK의 어떤 네임들을 이용한 거 다 좋았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아하.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2020년에 상장을 하고 코로나를 터지면서 미국 지역에서 사실 무상으로 막 판매도 하고 그랬어요. 처음에. 네. 지금도 좀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좀 늦어졌어요. 아. 이 부분이 매출 성장이 느렸던 근본적 이유고요. 그러면 최근에는 뭐 홍콩 출시 얘기도 나오고 뭐 글로벌 진출에 속도를 낸다 하는 게 앞으로는 또 기대감 가져볼 만하겠네요. 반대로. 그렇죠. 지금 뭐 코로나처럼 국경이 차단되는 일 자체가 없다면 빠르게 가는 게 낫고 요거를 이제 표로 딱 정리 일목요연하게 해보면요. 예. 비용 범주와 세부 사항이 있는데 총 한 8가지 사유에 대해서 이제 R&D 비용 증가, 뭐 임상 시험 비용, 판매 및 마케팅 비용, 글로벌 확장 비용, 운영 비용, 규제 준수해야죠. 예. 제조, 공급망 비용 이런 세부 사항들 때문에 좀 늦어졌다. 이렇게 편하게 일목요연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저기 일단은 지금 개발을 해서 그 네. 다음에 개발했다고 끝이 아니네요. 이제 영업도 해야 되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또 판관비도 많이 들고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슬슬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떨지 이 영업망이 좀 확보가 되면은 그 다음에 판관비가 서서히 좀 줄어들면서 매출도 커지면서 그러면 레버리지가 더 커질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실적 전망 어떻게 하세요? 네, 뭐 일단 기술적인 시적 전망, 기술적으로 시적 전망을 해드리고 정말 숫자 싫어하거든요. 네. 오랜만에 앵커님 덕분에 신나게 해봤습니다. 네, 단지 이거는 챗 GPT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아, 좋습니다. 공업 계산기를 안 써도 되더라고요. 이야, GPT가 여기서도 쓰이네요. 계산을 그냥 네. 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집어넣어버리니까 네. 계산을 쫙 해주더라고요. 자, 그 결과 좀 말씀해 주시죠. 단지 여러분 이거 보시죠. 아마 제가 오기 전에 경제방송을 다 돌려봤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한 적이 없을 겁니다. 아마 지금 이 벌거벗은 종목사가 유일할 거예요. 최초, 맞아요. 경제방송 최초. 최초입니다. 제가 다 확인하고 왔는데 끝까지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알람. 여기 보면 예상 포괄 손익 계산서라는 게 있어요. 이거 예. 보실 필요도 없어요. 근데 출처는 미래에셋증권 8월 리포트입니다. 네. 연구원분들은 익숙하겠죠. 그럼 여기 보면 제가 빨간 줄로 그어놨는데 네. 판매비와 관리비, 계속 사업 법인세 비용, 총 포괄이익 세 가지입니다. 네. 그것을 우측에 빼서 표로 만들었어요. 이것만 보시면 되는데 연도별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게 2023년부터 2026년입니다. 세로로.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358억부터 2026년에는 451억 된다. 네. 계속 사업 수익세 비용 이런 부분은 마이너스 8억에서 136억이 된다. 어찌됐건 돈이 지금 계속 늘어나네요. 비용이. 네. 총 포괄이익이 마이너스 35억에서 280억이 된답니다. 네. 그죠? 독보적으로 느는 게 어디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보니까 뭐
25년 갈 때는 2배로 막 그렇죠. 포괄 이익은 2배로 56억에서 132억이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해석을 제가 해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사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보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지출할 돈만 늘어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증권사의 리포트들을 보게 되면 이게 항상 올라와 있어요. 네. 포괄 손익 계산서가 올라오는데 이 세 개만 보시면 되고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SK바이오팜 지출 분석 시사점인데 판관비 아까 있잖아요. 네. 판관비. 신제품 출시로 인한 마케팅 비용 확대를 예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게 늘어난다, 신제품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렇죠. 신제품 출시를 하게 되면 영업 마케팅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비용이 늘어나는 거고 계속 사업 이 수익 비용은 지속 사업 소득세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영업이익 증가가 예상된다. 아까 우리 앵커님 말대로 비용이 계속 늘어났잖아요. 네. 특히 2025년과 26년에는 수익성 향상이 도드라진다. 그 다음에 총 포괄 손익, 포괄 소득이라고 하는데 종합이익이 2026년까지 큰 폭으로 증가 예상된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저게 쪼그라드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뭐 A 기업이 있는데 총 포괄 손익을 보니까 2년 뒤에는 줄어들었네? 그러면 여러분들 영업이익이 종합이익이 올라갈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념하게 봐야 되는데 이제 연구원들 아까 미래에셋 증권 리포트였잖아요. 네. 본인이 여러 가지를 판단해 보건데 이런 부분들이 늘어날 거야. 영업이익이 증가될 거야. 그래서 SK바이오팜의 2025년과 26년의 실적들을 보게 되면 가이던스가 높아지는 거죠. 이때 이제 마진율이 얼마가 될 것이냐. 아까 신약의 영업이익률이 그 정도인데 이제 감가상각을 하게 되겠죠. 지출이 는다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네요. 아유, 그럼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실적에 대한 전망과 함께 그 근거 이야기도 좀 더 들어볼까요, 한번? 네, 일단 뭐 제품들이 시장 확대는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미국 시장에만 뭐 머물러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대는 SK입니다. 네. 전 세계 그룹이고요. 이제 임상 상상 완료 후에 아까 부분에서 전신으로 가는 이 적응증 확장은 저는 그냥 시간 문제라고 봐요. 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신약 FDA에서 승인된 약입니다. 승인된 약이에요. 문제가 없는 약.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은 시간 문제라고 보고 단지 제가 여러분들 이제 숫자적인 거 싫어하지만 매출 증가나 비용 관리 개선 해가지고 표로 좀 만들어봤어요. 예. 에비다고 에비타, 그다음에 노플레이트, 그다음에 ROE까지 계산을 해봤는데 왜 이거 계산을 하게 됐냐면 피곤한데 증권사에서 2027년부터가 빈 공란으로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럼 이제 뭐 노플레이트 이 부분은 세후 뭐 운영 비용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여러 선택가 있어요. 님도 있고 OPM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선 가장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낸 부분이 있는데 2026년까지는 제시가 됐는데 그 이후에도 앱이 늘고요. 특히 ROE의 성장폭이 굉장히 가팔라지게 추정이지만 나와 있다는 거고요. 꾸준히 올라가고. 이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대외 변수나 매크로 변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오늘 분석한 내용으로는 이 추정 실적을 여러 번 돌려봤거든요. 네. 여러 가지 수학 계산식으로 지금 요렇게 나왔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폭발적인 거는 2026년, 7년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쭉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저희가 좋은 얘기 그리고 실적, 이 회사 사업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면 외부 변수들도 안 볼 수가 없어요. 맞아요. 요즘에 뭐 미국에서도 뭐 생물보안법이니 뭐 대선이니 여러 가지가 다 산업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SK바이오팜을 볼 때 외부 변수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뭐 이제 이 생명보호법, 뭐 그다음 대외 변수는 아무래도 이제 미대선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뭐 환율이 수혜에 미치는 영향인데 표로 좀 일목요연하게 만들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최선의 시나리오와 최악의 시나리오를 조금 예상해봤고요. 분석이나 이제 좀 해석을 해드리면 정보 전달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생명보호법은 최선의 시나리오가 지금 이제 뭐 의료 분야에 대한 자금 지원 좀 많이 하겠다. 금리 네. 인하와 맞물리면서 그리고 신약 승인 좀 가속화시켜주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겠죠. 네. 이런 부분이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제 뭐 수익 지연이 이제 발생되는 게 지연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신약 승인도 절차가 막 복잡해지고 네. 못해져 그럴 수 이러는데 있죠. 저는 그럴 일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보호법의 취지가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게 대중공개 자료가 중국을 잡기 위한 맞아요. 네. 견제론이기 때문에 SK바이오팜은 뭐 사실은 아시아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 뭐 침투율이 높지 않은 건 뭐
단점이지만 수혜를 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어떤 대통령 선거, 미대선. 사실은 친제약 정책을 펼치게 된다면 뭐 너무 좋죠. 당연히 좋은 거고. 안전적이고 뭐 상승하는 약가가 있겠죠. 그다음 수익성도 향상될 거고. 근데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 보게 되면 이제 약값을 통제하는 거죠. 이런 거고. 그다음에 약값도 막 떨어뜨리고. 근데 저는 그럴 리 없다고 봐요. 제가 미국 갔을 때 한번 아파봤는데 인슈어런스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다른 건 모르겠는데 뭐 뼈가 부러져도 참거든요. 예. 이빨이 아프면 병원을 바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 표정 뭐죠? 진심으로. 진통. 머리가 얘기만 말만 들어도 머리가 네, 아팠어요. 정말로 근데 순간. 너무 비쌌어요. 네. 너무 비싸가지고 깜짝 놀랐었고요. 보험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이 누가 되든 간에 이 보험 정책을 약값을 인하해 줄 거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누가 되든 간에 이 친제약 정책을 펼칠 것이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는 누가 되든 간에 이런 피해가 좀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 평이고요. 환율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이 가장 크죠. 네. 지금 미국 시장이 주장하는 게 이제 우리는 원화 강세 달러 약세를 하는데 꼭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지금은 원화 강세 달러 약세로 가게 되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좀 연출될 수는 있죠. 네. 이렇게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으로도 한번 드려보죠. 앞서 잠깐 언급 나왔던 건데 ADC 아니면 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식욕억제 호르몬이죠. GLP-1 이런 것과는 거리가 좀 먼데 이에 대해서는 뭐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이제 ADC나 GLP-1 이런 부분이 핫해진 게 사실 1, 2년 사이예요. 네. 레고캠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예전에 4만 원대 막 이렇게 추천 이런 뭐 못 가는 종목을 추천했냐고 뭐 이런 구박도 받고 이랬었는데 지금 거의 10만 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포지션 매매 1, 2년을 좀 지켜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단지 주가의 반영과 ADC나 GLP-1도 그 뭐 퍼포먼스가 지난 하반기부터 나온 것 뿐이다. 앞으로 사회 변화나 구조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보고요. 이제 정신과 가는 게 예전에 좀 흠이었어요, 사실. 요즘은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네. 코로나 터지고 나서 정말 많아졌어요. 제 주변에서도 정말 네. 이제 쉽게 합니다. 잠 안 오면 뭐 수면 치료 네. 장애도 그렇죠. 받고. 네. 그리고 중추신경계 시장 자체가 결코 적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아직 충족되지 않은 미충족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신경퇴행성 질환이나 정신질환의 성장 잠재력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을 감안을 했을 때 투자 의견 어떻게 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제 뭐 나중에 이제 표로 좀 나갈 건데요. RMPV를 좀 구해봤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이게 좀 필요한데 예. 그 아까 미래에셋 그 보고서를 보게 되면 그 DCF로 해놨더라고요. DCF하고 RMPV의 차이점만 간단하게 고지해드리면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RMPV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구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챗GPT 도움을 좀 받았는데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약바이오 기업에서 저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RMPV 제시를 해야 된다고 봐요. RMPV가 뭐예요? 네, 의무조항으로. 그러니까 DCF 같은 경우는 리스크 고려 요인이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기업의 이제 미래 창출 예상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가지고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단계별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았죠. 미래에 네. 창출되는 예상 현금을 가지고 지금 기업의 가치 평가를 하는 거예요. 미래에서 아까 8월에 SK바이오팜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사실은 조금 우호적으로 한 거죠. 근데 RMPV는 여러분들 좀 더 리스크를 조정합니다. 어허. 임상 실험의 단계별로 예. 성공 확률을 집어넣어요. 아, 그걸 감안해서. 네. 조금 더 뭐 월이 좀 많죠. 예, 단계별로. 예.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할 수밖에 없죠. 단지 단점은 있습니다. 이제 시장 점유율이 자의적이에요.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걸 좀 제시해야 되는 게 맞고요. DCF 같은 경우는 뭐 일반 기업들 제시하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그래서 RMPV를 계산을 해봤는데 2025년부터 2030년 이거 이제 증권사 방식인 거예요. 네. 12억 9천만 달러가 나왔고요. 뭐 내용들은 있습니다. 할인율, 수익 성장, 연평균 성장률 다 대입을 해서 했고 성공 확률이 중요하잖아요. 예. 엑스코프리정은 이제 승인된 제품이기 때문에 높은 성공 확률을 줬어요, 저는. 네.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3,584만. 2026년 SK바이오팜의 주당 EPS를 보면 그 언저리거든요. 네. 조금 차이가 나겠죠. 뭐 시장 점유율이나 등등. 그러면 이제 PER 40배를 적용하게 되면 13만 3천 원. 아. 영업이익률은 딱 여러분들 30%대 중반. 근데 40배가 높은 게 아니에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영업이익률이 크게 차이는 있지만 30%대. 셀트리온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안 됐으면 좋겠다. 차트 잠깐 보시죠. 네. 이거는 꼭 잘리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이 밑에 먼저 위에 나와 있는 표를 보시게 되면 이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줄을 하나 꺼놨습니다. 이 부분이 실적이 안 좋았을 때 5만 원까지 내려간 부분이고요. 이제 심투율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최근에 이제 11만 원까지 찍은 부분인데 네. 13만 3천 원이면 하나 줄을 입혀보면 딱 요 원자리예요. 근데 지금 오늘 기준이고요. 네. 수급,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외인 수급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저는 하반기 내년 최대 2가지를 뽑으라고 하면 전반기까지는 2025년 셀트리온, 네. 젠펜트라, 2025년에 하반기로 넘어갈 때는 SK 바이오팜이 될 것 같고 저는 기술적으로는 내년 목표가는 13만 5천 원, 14만 원 동일합니다만은 2026년 목표가는 19만 원 정도까지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SK 바이오팜 정말 상세하게 뜯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김민준 전문가에게 인사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벌거벗은 종목사 오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 SK 바이오팜을 상세하게 살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벌목사,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